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둔 백악관과의 신경전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볼튼 전 보좌관의 책이 국가기밀들을 담고 있으니 출판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핀란드가 러시아 영토냐라고 물어보거나 영국이 핵 보유국이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외교나 국제정세에 무지하고 대만, 홍콩, 위구르 문제의 중요함과 심각성을 모른 채 위구르 재교육 캠프 설치에 대해 시진핑 주석에게 좋은 아이디어다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네, 핀란드는 러시아 재정의 지배를 받아오다 러시아 볼시비키 혁명 당시 독립을 했고 영국은 공식 핵 보유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구르 인권 법안에 하필 오늘 사인했다는 소식 예사롭진 않네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생각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또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보다는 홍보 효과에 치중했다는 것이 볼튼 전 보좌관의 말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많은 한국인의 희망과 생존이 달린 일이 사진 찍는 행사에 이용됐다면 참 씁쓸합니다. 네, 궁금한 뉴스를 쏙쏙 뽑아서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1타 강사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강사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세 분이 돼서요. 우리 최영일 평론가 말씀을 좀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원래 말이 좀 짧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건가요? 너무 길어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네. 모르겠네요. 제가 컨트롤하기 가장 힘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뭘 가지고 오셨나요, 평론가님? 네, 말씀드릴게요. 자, 이재명 경기지사 네. 정치 생명을 좌우할 대법원의 이 첫 심리가 오늘 열렸는데요. 네. 이게 소부라고 이 대법관 3인 이상이 작게 진행을 하다가 네. 결국은 결론을 못 내렸어요. 네. 전원 합의체 전원 회부가 합의체. 됐죠. 그래서 오늘 전원 합의체 첫 심리가 열린 건데 네네. 혐의를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1심, 2심, 항소심까지 판결이 끝났습니다. 근데 다 벌금 300만 원? 이거 당선 무효형인데. 근데 혐의는 여러 가지예요. 친형을 강제 입원하려고 했다. 이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건 1심, 2심 무죄예요. 네네. 그런데 이것을 2018년 지방선거 토론에서 타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허위로 이야기했다. 이게 1심은 무죄였는데 2심이 유죄된 거예요.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했다. 이건 1, 2심 다 무죄입니다. 네. 그리고 검사를 사칭했다. 1, 2심 다 무죄. 그러니까 다투는 혐의는 지금 사실 하나거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허위사실 공표. 맞습니다. 이게 이제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허위사실을 그렇죠. 이야기했다라는 그렇죠. 건데 네.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네, 정확하게 얘기할 거는 뭐냐면 네. 이제 당시 김영환 후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한 사실이 있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지금 유죄가 된 겁니다. 1심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내용 안에는 다른 또 어떤 부연 설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무조건 강제 입원하고 관계된 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게 1심 판결입니다. 2심은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죄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사실 이게 그 토론의 영상을 좀 보면 질문하고 또 다른 질문이 또 연결이 돼 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답을 할 기회가 사실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것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된 건데 2심에는 어쨌든 간에 어떤 그 정신과 의사라든지 보건의를 통해서 성남시장 시절 때 그렇게 입원시켰던 거는 사실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없다고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아니냐. 이래서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그럼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는 건가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허위사실 공표가. 그리고 이제 뭐 두 가지죠. 허위사실 공표가 일단은 1심처럼 이게 사실은 토론이라는 건 정말 급박하게 시간을 쫓겨서 하는 거거든요. 시간 안 쫓기는 분 저기 계세요. 저 사람 한 명 더 그런데, 있고요. 굉장히 그런데 느슨하게. 이게 지금 박지훈 변호사 얘기대로 네. 하면 이재명 지사 측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 나왔는데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이 발언은 없었다는 거예요. 응? 오히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는 절차적 과정에 본인이 이 절차 개시 지시를 했는데 그 말을 할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그렇죠. 얘기를 못하고 못했다는 넘어갔더니 그 얘기를 안 한 게 거짓말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죄를 받았다.
라는 걸 알아달라라고. 어렵긴 한데요. 복잡한데요. 네.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라고 없으세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고 2심에서 네네. 유죄가 났잖아요.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팩트대로 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것은 언론에서 오보고 그런 적이 없다. 그럼 이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직권남용했나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직권남용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에서 또 특히 이제 당시 보면 김연아 후보가 예 아니오로만 짧게 얘기하세요. 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전체 문맥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두 가지 법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구체적인 행위를 했느냐라는 부분. 그런데 자신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공표를 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나는 공표를 한 적이 없다. 공표라 하면은 이제 의도적으로 막 알리는 건데 공보물에 게시한 적도 없고 단지 이제 토론회 과정에서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널리 알렸다라고 보는 것은 문제다라면서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두 가지 쟁점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설사 유죄를 하더라도 과연 300만 원의 벌금이 될 수 있느냐 그 부분 다 달라는 겁니다. 사실은 100만 원 미만이거나 밑으로 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공선거법상에. 근데 300만 원 벌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선거권 모든 걸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도 좀 봐달라. 또 헌법재판소까지 위헌 그렇죠. 심판 제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방금 전 이제 처음에 말씀하시기 전원합의체로 갔다. 자, 이제 뭐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이게 법에 우리 법 없이 사는 시민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갔다라는 것은 뭘 이게 의미하며 법 없이 네. 살면 안 되는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사법시험이나 이런 공부할 때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요?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변경할 때 이렇게 모으는 거. 원래는 맞아요. 소부라 그래요. 네 명의 재판관이 소부를 구성해서 하는데 원래 전원합의체를 모으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사건, 판례를 변경할 때. 근데 이 사건은 조금 다르긴 해요. 소부에 있는 대법관들이 의견이 갈렸어요. 합치가 안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그게 뭐 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판단 못하니까 13분의 대법관입니다. 이 다수결로 네네. 3분의 2가 출석을 하고요. 다수결로 과반 이상. 결정을 네네. 내립니다. 그 판결을 지금 받겠다라고 하고 음. 오늘 첫 기일이 열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궁금한 거는 사람들이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재명 지사한테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그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다들 전망이 다르겠지만 네.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법 감정이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돼요. 지금 이제 경기도민들 여론조사해 보니까 70% 이상이 대체로 이재명 지사가 좀 정당한 그런 입장이 아닌가라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법을 봐도 굉장히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1심에서는 또 무죄고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아까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양형도 또 문제가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이 300만 원. 300 형사소송법 383조에 따르면은 무기징역이나 또는 사형이나 10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 아니면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양형에 대해서. 근데 지금 30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은 공직법상 이제 당선이 무효가 되고 네.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뭐 현재 대권 주자이기도 하니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까지 함께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면서 또 여론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여론이 그런 중요하면 상황이에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론이 제가 중요하면 안 보기에도 되는 그게 거잖아요. 문제인데 정치적인 파장이 좀 문제예요. 오늘 이제 이 보면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엄중한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 확대 간부 회의에서 네. 어쩌면 이미 내 목은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아이고. 내 목은 떨어져 아이고, 있는 또 무섭게 상태인지도 모른다. 말씀하셨지. 예, 그러니까 심리는 시작됐는데 네. 만약 대법원에서 2심 항소심 판결이 유효하다라고 해버리면 끝. 그러면 정치 생명이 날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대권이건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에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40억 원의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되는 30억 이상. 예. 어이구.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데 본인은 이제 엄중한데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오늘 기사에 많이 난 건 의정부 시장이 이재명 지사는 이순신 장군 같은 인물이다. 지금 이 비문이기 때문에 탄압받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파장이 생기는 거예요. 오. 저는 이런 게 문제다 오히려 법리적 판단에 맡겨놓고 지켜보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또는 여론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저는 이것은 300만 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대법 이 전원합의체가 아주 곤란한 게 양형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유무죄 취지만 다루고 네네. 만약 문제가 있으면 파기환송을 또 해서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야 되니까 길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제가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어떤 뭐 편견이나 이런 거 가진 게 아니라 어쨌든 판결이라는 거는 사법부에서 법리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해야 되니까 네. 여기에 여론이 들어간다는 것은 네.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근데 아닌가라는 절대 안 말씀을 드리는 들어가면 안 거죠. 되는데. 여론 정치. 저도 이제 뭐 군 판사를 한 2년 정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했던 13분이지만 3분의 2 출석에 가반 찬성이에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8분의 의견대로 가는 거예요. 7대 6. 7분이네요. 그렇죠. 7분. 그렇죠. 7분의 그렇죠. 의견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7분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중에 두어 분, 한두 번은 야, 저 경기도지사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유죄를 하겠냐. 유죄하면 떨어지는데. 대권 후보인데. 2위잖아요. 여권 내에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되지만 생각하지면 안 된다는 게 당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냥 그 보다가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갔을 때 저도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조금 이재명 지사한테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제가 좀 보입니다. 첨언을 네네. 하면요. 이재명 지사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은 과연 이재명 지사가 직권남용을 해서 멀쩡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상대 후보도 그 부분을 따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아니다라고 직권남용죄 검찰, 부분? 네, 네네.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 그 부분은 아니라고 무죄가 드러난 됐어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본인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토론해서 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이재명 지사는 자기는 말한 적이 없다. 말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적극적으로 본인이 공표를 했느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다 자신은 실제로 한 사실도 없는데 왜 행위가 네. 없는데 내가 유죄냐. 그리고 두 번째 공표도 안 했는데 내가 또 왜 유죄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뭐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23상자가 해가지고 뭐 트럭으로 뭐 탄원서를 무죄 촉구 어이구. 탄원서를 전달하고 네네. 이런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판관들도 대법관들도 인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 판단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좀 미묘하다. 그런데 국민 여론도 상당히 이게 좀 부정하다고 생각한다,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라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부담이 있을 수밖에 사실은 없다. 이게 사실 이 소부가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이었어요. 노정희 대법관이 아마도 전원합의체 올린 것 같은데 유사한 사건을 이전에 판결 내렸었습니다. 어떤 무죄로. 사건이요? 춘천시장 사건이에요. 그것도 비슷해요. 호별 방문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선거 방송에서 했을 때 안 했다라고 했던 게 유죄라고 해가 대법원 올라갔는데 결국 그 전체 취지로 봤을 때는 그 말로 보지 말고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면서 무죄가 됐던 판결이 2부에서 했던 판결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올렸다라는 거는 곧 이제 그 중에 대법관 중에 좀 어떤 반발했던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는 얘기거든요. 1심, 2심이 있고 우리가 법적으로는 2심 판결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긴 하지만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2심의 유무죄도 다툼이 있지만 금액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벌금의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전원합의체 갔다면 대법관들이 좀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좀 불편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무죄입니까? 여론이나 이 맞습니까? 대법관들의 인간적인 정의에 따르면 말이죠. 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죄다 유죄다라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1심은 무죄라고 봤고 2심은 유죄라고 봤으니 대법에서 법리적으로 결정해 주겠지라고 지켜보고 기다리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야기가 아니 대법관들이 인간적으로 아니요.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를 아니, 그게 말이 하시면 아니고 지금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만에 신뢰를 못 싸움 하잖아요. 진행자께서 질문이 그거예요. 네. 어떻게 유리하냐 했을 때 저도 판사라는 입장에서 그 판사라는 게 뭐 그냥 하늘 위에서 그냥 모든 법을 위해서 아니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판사인데 양심에 반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봤을 때 이게 유죄인데 무죄를 할 네, 사람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영향이 있다라는 거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재용하고는 아직 이 완전히 다른 측면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는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무죄를 당연히 다투지만 또 하나는 직을 박탈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100만 원이요? 이 두 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죄라 할지라도 직을 박탈할 만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면은 100만 원 밑으로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네. 80, 90 정도 하거든요. 통상. 대법에서는 지금 양형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유무죄만 다루니까 네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예 아니오만 다루는 거군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 직을 유지할 수도 있고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게 정치 지형이 상당히 많이 변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전원합의체가 열렸다는 건 곧 이번 하반기 좀 늦춘다면 지사직을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보궐선거가 내년 4월이잖아요. 그때까지 결론이 날지도 의문이거든요. 막 공개 변론 신청을 했습니다. 이 변호인 측에서는 공개 변론을 받아주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재판이 한없이 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안 난다고 가정했을 때 원래 시한은 12월 5일이었어요. 작년 네네. 12월 맞아요. 5일. 맞아요. 벌써 6개월 지났거든요. 앞으로는 뭐 한없이 늘어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심리에서 이견 없이 합의에 도달할 것 같다라고 하면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월 19일 전후에 이 판가름이 날 수도 있는데 그때 나겠어요. 빠르면 근데 안 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게 위헌법률 제정 심판을 네네, 청구했어요. 맞아요. 그걸 대법이 받아들이면 이 사안이 지금 약간 공직선거법상 네. 허위사실 유포죄가 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따지러 헌재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길어지네요. 이 심판은 문제예요.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차하면 오래 가는데 이 법리적으로 전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아요. 아주 그리고 쉬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그 당시 시끄러울 당시에는 아까 국민 여론들의 예. 입장에서는 이걸 윤리적인 문제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이게 친형을 강제로 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온당한 일인가 아닌가.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온당한 일이었다라고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진실을 말했는가 거짓을 말했는가가 오히려 토론의 도마에 과정에서 올라있다 보니까 예. 상황이 묘하게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시간은 상당히 박지훈 변호사 대권 말씀처럼 주자잖아요. 근데. 끌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정치 네. 지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일단 뭐 긍정적인 면에서 만약에 살아난다. 그러면 현재 이낙연 주자가 1위고 네. 이재명 지사가 2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뭐 한 뭐 14% 14% 정도 플러스 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낙연 독주 체제인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살아난다면은 현재는 이낙연 대 비이낙연 구도인데 바로 양강 구도로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사실 족쇄가 최저 있는 거예요. 2심에서 유죄니까. 네네.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대로 결론이 난다면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4% 지지율을 엄청난 받고 있는데 거죠. 만약에 이 족쇄가 없어진다면은 엄청나게 탄력을 받는 네네. 거죠. 멀리 특히 볼 뭐 것도 없어요. 네, 홍준표 코로나19에서도 뭐, 후보 같은 경우는 성완종 그 관련해서 2심까지는 안 좋았어요. 네. 대법원에서 이제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일약 당의 후보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20% 이상의 지지를 받고 그 자유한국당이 당시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등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쉽게 볼 게 아닙니다. 뭐 바로 일약 뭐 대권의 주자로 간다는 거 봐도 뭐 무방하지 않은 뭐 생각이 이재명 듭니다. 지사가 인기가 또 많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때 굉장히 뭐랄까 선제적 네, 대응을 네. 하면서 굉장히 인기 기본소득도 많았죠. 그렇고 네. 지금 그래서 경기지사로 상당히 지금 약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평가는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제 진보층 내에서. 네. 그런데 이제 딱 하나의 족쇄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재판. 성남 시장 시절에 이제 벌어졌던 일이 네네. 참으로 오랫동안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깔끔하게 결정이 나지 않으면 쓸데없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여론에 영향을 주고 정치권에 영향을 주고 아주 복잡하게 일이 일파만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이 조심스럽냐 하면 법리적으로 그냥 깔끔하고 간단하게 이 결정이 빨리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대법원 재미있는 판사님이 얘기를 좀 잘 하자면은요. 알겠죠. 네. 정치 지형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살아난다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현재는 이낙연 주자의 다크호스로 정세균 현 총리를 꼽기도 하거든요. 근데 당장 양강 구도가 되니까 이게 상당히 또 지형이 또 바뀌고 또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살아나서 탄력을 받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은 통합당 또 보수의 후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대선 전체에도 엄청난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통합당 됩니다. 보수 후보가 누가 있을까요? 지금은 눈에 띄진 않는데요. 지금은 이제 눈에 띄지 네. 않지만은
통합당의 후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70년대생, 네네. 40대에다가 뭐 젊은 경제 경제. 전문가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낙연 지사가 계속 간다면은 뭐 그게 유용할 프레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뜬다. 그러면 또 새로운 후보를 또 고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뭐. 그렇군요. 상대적이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네. 중요한데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 게 그 전에 결론이 났었어야 돼요. 12월 5일 이전에. 법정 시한 6개월이거든요. 이게 저는 경비도민입니다. 저도 경기도민이에요. 지쳐요. 네. 저도 좀 지쳐요. 지쳐요, 네. 사실은. 제가 옳고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제일 지치죠, 지금. 그렇죠. 본인은 그거는- 만약에 이게 유죄가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던 거를 다 토해내야 됩니다. 30억 이상이에요. 40억까지 네, 됩니다. 맞아요. 수십억입니다. 그게. 그러면 파산해요. 아, 거기다가 정치 생명 끝납니다. 그렇죠. 잠 못 잡니다. 이거는. 잠 잘 수 있나요? 물어보진 못했으니까. 예. 우리 그 경기도민인 걸 또 처음 알았네요. 박지훈 변호사님이랑 우리 같은 도민. 네. 참. 전혀 다른 동네죠? 예? 같은 경기도인데 아니 뭐 정반대. 그만하세요. 무슨 그런까지 얘기를 아니, 하시려고. 두 분이 도민 이야기를 하시길래. 성남 근데 이게 시민입니다, 저는. 지금 이게 경기도만은 아니에요. 경남도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경남도. 그럼요. 그건 좀 오래 걸리니까 그건 항소심 진행 중이니까 조금 네네.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피가 마르는 도민이나 피가 마르는 지사나 이제 한 얘기해도 명만 있는 될까요? 것은 아니므로. 좀 제발 음. 정말 처벌받아야 되는 돈 받고 뭐 했으면 그거는 선거에서 잘못하면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까지 다 해버리면 선거 이후에 무조건 2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게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아픕니다. 그 얘기 지금 좀 우리 드리고 싶어요. 제작진이 밖에서 애 같아요. 그만하라고? 얘기 2개 해야 되는데 3분 남았어요. 아이고 지금. 저런. 3분 남아갖고 이거는 안 될 것 야, 같고 도저히 안 되겠네요. 하고 싶은 말씀 한번 더 하세요. 그러면 네네. 지금 이 그래서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얘기를 좀 하자면 허위사실 공표법 이런 거 허위 사실인 거 공표인 거 토론회에서 약간 저도 방송을 하지만 조금 오버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걸고 넘어지면 이거 끝도 없거든요. 정말 연설 같은 거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이래서 그게 지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하면 안 뭐 되는 일을 학력을 했다면 속인다든지 예, 뭐 그건 이런 당연히 좀 처벌을 명백한 거. 네. 그는 선출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것까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는데 다른 질문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런까지 모든 게 이렇게 이래 된다면 1350만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불안합니다. 우리가 뽑아준 지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 그게 뭐 이재명 아니라도 그걸 갖고 그 3년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제가 그 말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네. 하나는 이제 공직선거법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네. 공직선거법 하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너무나 막연한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만들어야만이 죄형 법정주의 그렇죠. 원칙에 맞는다라는 네네. 얘기를 또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선거법을 개정하는 추세가 말은 풀고 그리고 돈은 묶는 그런 방향인데 특히 그런 점에서는 이 부분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데 토론회에서 치열하게 네. 서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말실수를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한다? 그건 시대 흐름하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시간이 다 됐어요. 죄송해요. 그 와중에도 죄송합니다. 네. 하나 더 했어야 됐는데 하나도 못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등록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등록금 얘기는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뉴스 1타 강사 오늘 3분 모셨더니 정말 뭐 네. 오디오가 하나도 안 빈다 그러죠. 쉴 틈이 없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배종호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아꼈네요. 고맙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준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친장 위구르 지역, 이제 이곳에 관한 위구르 네. 임권법, 네, 여기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을 감독하는 공산당 간부 등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내용이에요. 이 네. 법안이. 그래서 지금 위구르족 다른 소수민족들을 감시하고 수용소에 구금하는 등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중국 당국자들에 대해서는 제재도 부과하고 비자도 취소하고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지난달에 이미 통과가 됐었죠. 그리고 하원에서도 413대 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이 돼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대해서 중국을 처벌하는 각국의 시도 가운데 가장 중대한 조치다라고 AP통신이 보도를 네네.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도 있고 코로나19 책임론도 있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같은 걸로 긴장돼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인권법 서명으로 관계는 훨씬 더 안 좋아질 거다.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원에서 네. 413대 1 압도적으로 네네. 통과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숫자를 보면은 네. 이 한 명이 도대체 누굴까? 그렇죠. 그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죠. 찾아봤잖아요. 그래갖고 네네네. 그랬더니 공화당의 켄터키주 네. 네, 토마스 마시라는 네. 의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왜? 인물인가 봤더니 별명이 미스터 노래요. 아. 그 약간 뭐랄까 상습적인 그 반대표를 네. 던지는 남들이 얘기할 때 예, 약간 트러블메이커다라는 노하는 식의 신문 기사가 많길래 아 네.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분. 네. 네, 뭐 하여튼 중국 쪽에서는 지금 뭐 내정 간섭이라 굉장히 네.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뭐 네. 계속 상황은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면은 이게 뭐 본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경제가 침체가 올 거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 영향이 중국, 미국 각자의 경제에도 미쳤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경쟁력 센터라는 곳이 2020년 국가 경쟁력 연감이란 걸 발표했어요. 네. 해마다 그러니까 나라들의 국가 경쟁력 순위를 매기는 그런 건데요. 세계 1위 경제 대국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네. 국가 경쟁력 순위가 63개국 중에 10위가 됐습니다. 7계단이 떨어졌어요. 어이구. 3위였는데 10위로 하락을 했고 중국의 순위는 20위였습니다. 6계단 또 하락을 한 거예요. 서로 7계단, 6계단씩 뚝뚝뚝 떨어진 건데요. 지금 인도네시아랑 카자흐스탄이 8계단 떨어진 게 최악으로 네네.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의 그 다음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순위입니다. 미국이 경제 성과에서 1위였는데 2위로 내려갔고 정부 효율성이 23위에서 26위, 뭐 인프라 부분은 1위에서 5위, 거의 전 부분에서 국가 경쟁력 순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중국도 경제 성과가 2위였는데 7위로 이제 내려앉았고 인프라도 16위에서 22위 같은 것 등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돼 네네. 있는데 양국 모두 지금 이제 쭉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경쟁력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미국 경제도 훼손되고 성장 궤도를 부정적으로 반전시킨 셈이다라고 지금 이 보고서를 발표한 세계 경쟁력 센터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는 이 미국 내 인종차별 관련 이야기입니다. 흑인에 대한 이미지를 이용한 전통 브랜드들이 지금 네. 그거 이제 얼굴하고 이름을 네네. 빼는 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10몇 년 전에도 있었던 얘기긴 하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아마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퀘이커 오브 오츠 컴퍼니라는 곳이 팬케이크하고 시럽 브랜드 엔트 제미마 저 이거 알아요. 많이 먹었어. 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판매를 해 왔는데 이 네. 로고를 이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로고랑 브랜드 명칭을 가을에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왜냐하면 전형화된 인종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삭제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제 131년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겉 포장을 보면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중년의 흑인 여성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엔트 제미마라는 브랜드는 늙은 제미마 아줌마라는 노래에 기원을 두고 네. 있는 지금 브랜드였다고 해요. 근데 이 노래가 1800년대 후반에 백인들이 흑인으로 분장해서 노래를 부르는 공연, 네. 민스트럴 쇼의 전형적인 흑인 유머 매미라는 캐릭터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매미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스칼렛 오하라 네, 도와주는. 그렇습니다. 네, 그 유머도. 코르셋 당겨주던 그 유머도. 네, 네, 엄격한 맞아요. 그 유머 이름도 매미였죠. 그래서 지금 한 전문가는 엔트 제미마 등과 같은 상업적 이미지가 흑인들이 백인을 섬기는 걸 기뻐하는 1차원적인 하인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곳 외에도 쌀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브랜드 엉클 벤스를 소유한 마스사도 지금이 이 브랜드를 진화시킬 때라면서 변화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곳도 1946년부터 나비 넥타이를 맨 맞아요. 흑인 남성 노인의 이미지를 로고로 써왔습니다. 이게 보타이라고 하죠. 네네네. 나비 그걸 메고 있어서 약간 하인의 그렇죠. 느낌을 준다.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네. 이 민스트럴 쇼가 네.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그 그림이 딱 나올 거예요. 네. 흑인 분장을 까맣게 하고 네. 포즈를 굉장히 이상하게 약간 꼬여서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네네. 사파나 사진 같은 게 있는데 한 2, 3년 전에 This is America라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뮤직 그게 굉장히 미국에서 뭐 넘버 원 히트를 쳤던 곡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인물이 그 비슷한 포즈를 취합니다. 네. 약간 조금 잔인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 비디오 안에. 근데 거기서 이렇게 총을 겨누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아주 전형적인 그 네. 민스터 쇼의 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그 노래에서도 뭐 흑백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저항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저는 사실 잘 먹었던 기억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친숙한 브랜드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통이 10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만큼 네네.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는 얘기긴 한데요. 네, 예전에는 131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는 네. 네, 지금 같은 상황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지금 캐릭터를 만들었었겠죠. 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궁금한데 홍콩의 영화배우 주성치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다. 혹시 네. 걸린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 왜냐하면 배우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감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아, 그랬나요? 인물이잖아요. 쿵푸 소림 네. 뭐였죠? 그 소림 축구 뭐 그런 걸 다 감독하고 그렇잖아요. 네. 자기가 만드는 영화는 자기가 출연하는 영화 중에 자기가 만드는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2004년에 우리 돈으로 549억 원을 들여서 홍콩 섬에서 가장 높은 곳이 타이핑산이라고 합니다. 이 정상에 이제 굉장히 펜트하우스 같은 굉장히 비싼 건물을 4채를 네네.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7년 뒤에 4채 중에 3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금이 3억 2천만 위안이었는데 14억 5천만 위안으로 이게 오르면서 부동산 투자의 규제다 뭐 이렇게 오. 반열에 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4채 중에 한 채만 자기 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3월에 이 저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홍콩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가가 11억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1,725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근데 주성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굉장히 부동산 투자를 잘했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왜 대출을 받았을까? 영화를 제작하는 자금을 마련하기가 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지금 영화 산업이 굉장히 그렇죠. 어려워졌잖아요.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성치도 자금난을 입으면서 타격을 입고 한 채 남은 그 집을 담보로 지금 대출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주성치 옛날에 또 좋아하셨던 네.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된 한 여성이 한국 법원에 아버지와 자신이 친부모, 친자식 관계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2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법조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으로 입양되지 않았다면 강미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그녀의 현재 이름은 카라 보스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친부를 찾게 됐는지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친자식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강미숙 씨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Hi. Thank you for welcoming me to the show. Well, thank you for joining the show. 오늘 통역에는 홍희연 통역사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저는 가루 보스입니다. And I'm 38. I'm a mother of 2 children and I live in Amsterdam. 저는 제 이름은 카라보스입니다. 저는 38살이고요. 2 아이의 엄마이고 지금 현재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약 2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한 11년 전까지 미국에서 살았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미국 나이로 2살, 그리고 한국 나이로 3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그 입양된 상황,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든지 혹은 다른 분을 통해서 어떻게 입양이 되었는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No, my file has no information whatsoever of my parents. It just says that 전혀 제 파일에 정보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생부, 생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요. 제 파일에 있던 정보라고는 괴산에 있는 주차장에 제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발견됐을 당시에 제 나이가 몇 살이고 제 이름은 강미숙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정도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에 정보도 없었고 전혀 몰랐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제 해외 입양자 중에 처음으로 친아버지를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대방이 누군지 친아버지인지 아닌지 이걸 좀 알아야지 그래도 소송 제기 가능했을 텐데 어떻게 그러면 이 친아버지를 찾으셨는지 궁금한데요. I was able to receive a DNA match through MyHeritage, which is a DNA 주로 이제 database 유럽에 that's based, 제 기반을 두고 있는 마이헤리티지라는 그 이제 DNA 데이터뱅크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도 이제 마이 패밀리 트리 DNA라든지 뭐 이런 재단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DNA 결과를 올리게 되면은 여기에 같이 올린 사람들의 DNA랑 비교해서 결과가 있을 경우 매치되는 그 알려주는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2016년에 그 마이 패밀리 트리라는 그 데이터뱅크에 제 DNA 샘플을
갖다가 올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제 마이헤리티지에 있는 다른 프로파일이랑 매치가 되는지 이제 그 매칭을 갖다가 해봤는데 2016년, 17년까지만 해도 이제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이 됐을 때 제 조카의 DNA가 거기 올라오면서 그 이제 매치가 왔다 이렇게 연락이 왔었죠. 그때 당시 조카가 굉장히 이제 열린 태도로 따뜻하게 저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 조카를 통해서 그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가 알게 되고 그렇게 돼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그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조카로부터 가족,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그럼 들으셨나요? He was honestly very careful about what kind of details he gave me because he didn't feel 사실 이제 조카가 처음부터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나에게 알려줄까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엄마를 찾기를 원하는 이 여성분을 내가 돕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조카가 이제 도와줬었고요. 그러다가 관계가 쌓이고 나니까 이제 가족 중에서 누가 그러면은 나의 친척일 것인가 그걸 갖다가 찾아보다가 아무래도 이 조카의 할아버지 같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거의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버지와 얘기할 수 있게 그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족 내에 저희가 알렸었죠. 그런데 불행히도 제가 이제 원했던 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취한 자세는 그냥 무시하자.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스캔들이나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직면하기 싫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연락이나 이런 걸 취했죠. 그래서 이게 공개적으로 알려질 필요가 없다. 심지어 가족 내에서 그 많은 친척들한테 알려질 필요가 없다. 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제 조카의 어머니하고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만 얘기를 하게 비밀로 지켜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은 저하고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고집했었습니다. 결국엔 그 조카가 그러니까는 그 배달은 여자 형제, 그러니까 스텝시스터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관계인 거로 저희가 그러면은 봐야 되는 건가요? Yes, his mother would be my half sister. Yes, that's Right. correct. 그렇군요. 자, 이 친부모님을 찾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일지 글쎄 항상 하는 질문일 것 같고 받는 질문일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To be honest, since I was young, I actually didn't have that question. 사실 어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질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스스로한테 해본 적도 몇 번 없고요.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도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머니는 아마 이제 생모가 미혼모였을 것 같고 가난했을 것 같고 그래서 딸이 더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아마 이제 입양이 됐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었습니다. 사실 저는 꽤 성공적으로 그 입양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모하고도 지금도 아주 사이가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 미국 사회에 적응도 잘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엄마가 됐을 때, 제가 그 딸과의 그 긴밀한 관계, 딸과 사이에 있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 어머니의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저 지금 잘 살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어머니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가능하다면 또 어머니와 지금 또 새로운 관계를 생모와 맞게 되는 그런 또 이제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생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 딸이 만약에 2살 때 이제 버림을 받고 그리고 한국으로 입양이 되게 됐다. 그랬을 때 딸이 어떤 트라우마를 겪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입양이란 문제가 참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잡한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보다 일단은 아버지를 먼저 찾게 된 셈인데요. 30년 만에 지금 아버지를 찾았는데 소송까지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쪽에서 이 강미숙 씨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꾸 거부를 하니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데 자, 소송을 제기한 정확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Yes, so like I said, I had tried everything. 사실 제가 이메일이든지 모든 것을 갖다가 조금 조용한 방식으로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버지하고 만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어요.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도 제가 딸을 낳고 딸과 어머니 간에 이런 정말 깊은 관계가 있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느끼면서 한 거였기 때문에 엄마만 찾고 있던 겁니다. And so after last summer when I had tried my 근데 이제 작년 여름에 사실 제가 끝까지 가족들에게 그냥 인간으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엄마를 애타게 찾는 이
소녀를 좀 도와달라 계속 이제 호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 여름에 제 이제 언니죠. 언니 집 앞에 가서 제발 좀 그저 이 정보만 얘기만 하게 달라 이렇게 이제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은 게 없구나. 기다린다고 답이 오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선 더더군다나 어쩌면 내가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있다가는 영영 내가 답을 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한국을 떠났었습니다. So I realized that I had to do something.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좌절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몇 달을 보내다가 문득 그래도 뭔가 해보자. 그래서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생자 확인 소송을 하게 되면은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들은 얘기는 입양을 한 입양자로서 입양인으로서 내가 친부모, 생부모에게 접근을 하려면 관계증명을 갖다가 가지지 않고는 못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 친생자 소송을 하게 되면 그 DNA 테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찾던 이 증거를 생각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And so through this lawsuit, I gained that.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고 이 소송에서 이제 재판부에서 DNA 테스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6일 그 결과가 나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증명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눈치 없이 사람들의 이런 사생활을 갖다가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사람 이렇게 치부가 됐었고 넌 아니야, 넌 틀렸어 이런 얘기만 계속 들었는데 드디어 너가 맞아. 그리고 네가 알 권리가 있었던 것이야 라는 것이 처음으로 나에게 증명이 되었던 거죠. 99.9%. Yes, 99.981%. Yes. I looked at that document quite often after I received it, to be honest. 이제 그 결과는 99.981% 이제 DNA 결과 일치로 나왔는데요. 지금도 제가 그 서류를 가끔 꺼내서 이렇게 들여다볼 정도로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소송 제기하고 처음 만났다 그러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지는 못했다고 들었어요. No, the meeting did not. 사실 참 기대된 대로 이제 그 만남이 흘러가진 않았었습니다. 사실 제가 뭘 기대했는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기대했던 거는 그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그냥 5분에서 10분 정도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그래서 제가 준비해 갖고 갔던 거는 제가 이제 썼던 편지, 그걸 제가 또 직접 한국말로 그거를 이제 번역을 했던 아버지한테 드리는 편지, 또 비디오 같은 것도 준비를 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또 손자들이 보내는 비디오, 손자들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비디오, 그래서 그런 걸 나누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갔었는데요. But when they arrived at my lawyer's office, 막상 이제 만남의 날이 됐을 때 원래 이제 약속했던 거는 두 사람이 올 텐데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래층에 있고 아버지만 올라오셔서 저하고 1대1로 이제 미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경호원 2명이 같이 올라와서 무조건 아버지 계신데 계속 같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So that was a major shock because, to be honest, this isn't something I could have even imagined. Like, 전 사실 굉장히 쇼크를 받았죠. 이게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라서 도대체 왜 경호원이 필요한가. 나중에 설명을 들은 거는 저도 그렇고 또 언론도 그렇고 혹은 제3자 혹은 심지어 그 할아버지도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니까 그럼 모든 상황에서 좀 보호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호원이 배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t's funny because these bodyguards, they were really like real bodyguards. Like you would see protecting, like the president or something. So it was really shocking, to be honest, with a black suit. Yeah, like and big muscles and everything, And I had 솔직히 뭐 경호원 우리가 그럼 보통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 있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양복을 쫙 빼입고 근육질 남성 2명이 와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이제 좀 쇼크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 물론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거,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이렇게 카메라들이 와서 모든 걸 찍어가려고 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만남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이런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틀어질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 싫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약속을 여러 번 했어요. 가족도 또 분명히 언론 안 온 건지 이렇게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재차 약속을 했었고 약속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승소를 했고 그렇지만 또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렇게 건장한 보디가드를 데리고 오고 해서 참 심경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찾았고 확인을 받았지만 어떠셨을까요? Yeah, I mean, in general, this birth family search has been a roller coaster constantly. 사실 이 생부모를 찾는 지금까지의 여정은 굉장히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조금 뭔가 이겼다 생각하면 또 굉장히 큰 패배가 기다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요. 이제 저에겐 사실은 제 진짜 어떤 제가 이겼다 이런 느낌은 이제 DNA 테스트가 나와서 결과가 나왔을 때였고요. 어쩌면 이제 6월 12일 그 판결이 났을 때는 그것은 제 어떤 승리라기보다는 모든 해외 입양자들에게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해외로 입양됐던 입양인들도 자신의 원가족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걷지 않고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그 목소리가 주어진 것, 그게 정말 이제 그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And I think in general, surrounding adoption agencies and governments didn't 사실은 정부도 그렇고 이런 해외 입양을 추진한 기관들도 그렇고 이렇게 입양을 보냈을 때 이 입양인들이 언젠가는 자라서 성인이 돼서 자신들의 출신국이 과거가 어떤지 알고 싶어 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가 전혀 없었는데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지금 제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바뀐다면은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And so when I met my father, I was able to gain this meeting. It was definitely a huge defeat again because, I mean, it was the first time ever and probably the last time that I would meet my biological father, and it was done in this way. And I didn't even get, 5 minutes alone with him. And even, I mean, I can empathize and understand that maybe he didn't want to meet me, that his family are really angry and don't want to meet me either. But what are our rights then as adoptees as well to know this truth? What is the value of this truth to society and to governments? That's honestly my question. 사실 이번에 아버지와의 만남도 저에겐 굉장히 큰 패배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아버지를 만나는 최초 그리고 또 마지막 기회일 텐데요. 이것이 그냥 이런 식으로 5분도 아버지와 함께 혼자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게 저에겐 정말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이해도 가고 가족 입장에서는 나하고 아무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또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권리는 그러면은 이러한 저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알 권리는 사회에서 부여하는 거기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는 어떤 것인가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강미숙 씨가 그런 가족들이나 아버지의 태도를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Personally, I don't think you need to understand their attitude. Absolutely not. 어머니를 찾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머니에 대한 어떤 정보를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는지, 뭐 좀 모으신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No, I have zero information, which is why I fought so hard to be able to meet my father, to be able to get this. 전혀 없습니다. 제로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갖다 간절히 만나고자 했죠. 분명히 어머니가 누군지는 아시지 않을까. 마지막 남은 제 한 조각 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파일에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네. So if you meet your mother, what would you like to say to her? 먼저 여기까지 미안하지 마세요. 저는 좋은 사람 줬어요. 그리고 엄마랑 만나고 싶어요. 그냥 오세요. 미안하지 마세요.
네. 어머니한테 미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요. 엄마가 된다는 건 되게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아마도 우리 강미숙 씨한테도 나의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훨씬 더 쌓이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앞으로 또 어머니를 또 찾으려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To be honest, since I had to fight just so hard to get to where I am right now, and the answer was absolutely nothing with my father, I'm really tired. And this was kind of my last hope, to be honest. So I don't have any plans. The only thing I can hope is that she can be courageous enough to step forward and not be ashamed of what she did, because I could be a secret to her current family. And yeah, I don't know, to be honest. 솔직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에 굉장히 험난한 길을 왔는데 이 마지막 연결고리인 아버지 왔지만 전혀 지금까지 얻은 게 없다라는 거 솔직히 지금 굉장히 좀 기진맥진한 상태고요. 이 마지막 희망이 깨졌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게 지금 없습니다. 아마도 한 가지 남은 게 있다면 어머니가 용기를 내셔서 이제 나와주시는 거.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수치스러워하지 마시고 나와주시는 거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살고 있는 현 가족에게 지금 이것이 비밀일 수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제 그거밖엔 제가 지금 남은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우리 강미숙 씨 어머니께서 혹은 강미숙 씨의 어머니를 아는 분께서 듣고 계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1983년 괴산의 시장 주차장에서 홀로 남겨졌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또 강미숙 씨의 어머니가 혹시라도 듣고 계시다면은 우리 강미숙 씨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연락을 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국에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혹시 뭐 조금 비밀로 하고 싶으시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는 건지 알고 계시면은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Yeah, I mean, she could obviously contact the one place who actually is kind of a refuge for adoptees in Seoul, and that's called Koreut. Koreut. Yes, it's Bujuri Chip, I think it's called. And the pastor and his wife who run it, they are really, truly understanding of adoption issues, and also single mothers or even single mothers from the past. And they would be a good contact to be able to reach out to me. 입양아들을 위한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뿌리의 집이라고 지금 코루트라고요. 코루트라는 데인데요. 그 목사님 부부가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입양에 관련된 이슈나 또 미혼모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네덜란드로 돌아가신다고 들었어요. 미국에서 자라셨고 지금은 네덜란드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국을 찾으실 때는 꼭 친어머니 만나실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때 함께 나와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나도 좋겠다. 지금까지 입양인 최초로 친자 확인 소송에 승소한 강미숙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6시 2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